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언론과는 다른 정확한 중국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푸른 하늘을 어릴 때는 항상 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고 이거 혹시 중국에서 공장을 좀 덜 돌려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중국 경기 어떠냐고 그럴 때 두 가지를 보면 되는데, 중국 텔레비를 저녁 8시에 반드시 보는데요. 네. 그 식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줄 서 있냐를 보면 되고, 그것도 이제 어려우면 우리나라 하늘을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바람 불면 8시간이면 한국에 날라오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돌려서 스모그가 심하면 중국의 PMI 지수는 50 이상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맑은 날씨는 50 이하입니다. 그럼 지금 중국 경기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장안의 이슈였던 헝다 이야기, 국정절 연휴 이렇게 안에서는 큰 문제가 안 생기고 국정절이 끝나고 나도 헝다 이슈는 이제 조금 이제 큰 주제에서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다자 들어간 회사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이전에는 예. 완다라고. 예. 그래서 헝다 이전에 한 10년 동안 중국의 부동산 업계에서 1등한 회사가 완다라는 회사, 대련 완다인데, 혹시 아들이 좀 이상했던? 예, 왕스충이라고 아주 이제 뭐 망나니에서 말 막 하고, 그래서 아빠 카드, 아빠 백 쓰다가 이제 아빠한테 이 치명적인 일격을 매겼죠. 근데 지금 헝다는 뭐 아들이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아들이 사고 친 게 아니고 아빠가 사고 친 거죠. 그래서 헝다의 경우는 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언론의 얘기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은 이 대주주 그 쉬자인 회장의 오판이 부른 이제 사고다. 근데 이제 이게 사이즈로 보면 중국의 부동산 회사 2020년까지는 1등을 했고, 네. 지금 2021년에는 3등 정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충격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리어스하냐 그러는데, 우리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왜 그 정도가 아니냐면, 중국의 100대 건설 회사를 놓고 보면 헝다가 한 4.9% 정도 해야 돼요. 점유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에 1등 그러면 이제 엄청난 걸로 생각을 하지만, 문제는 이게 워낙 크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건설은 동네마다 다 이제 건설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텃세가 굉장히 심하지만 중국도 이 텃세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산둥성의 호랑이가 장수성에 가면 장수성의 고양이한테 진다. 그럴 정도로 이제 텃세가 심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헝다 같은 경우는 이제 광동 지역에서 이 세팅이 된 건설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던 헝다 이전에 이제 사고 친 다자 완다는 대련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도에 그 중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했다. 신화월드. 그렇죠. 그게 이제 녹지그룹이라고 하는데, 루이디 지투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상해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이게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전국 1등이라고 하더라도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 1등 하다 보니까 1등이 된 것이지, 이게 대련 지역, 동북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헝다가 1등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해에서 1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시장 점유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중국도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대구에서 유명한 지역에 3개의 건설회사가 청구, 우방, 보성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역사로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중국도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굉장히 큰 건설회사들이 뭐 한두 개씩은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하는 회사가 만과라고, 왕커라는 회사가 지금 1등이고, 2등이 이제 벽계원이라고 빅구이엔이라는 회사가 2등이고,
지금 이제 헝다가 3등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회사의 부침이 굉장히 심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10년 동안은 완다가 1등을 했다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바람 타고서 쓰러졌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만과 왕커가 거의 이제 이 2등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꺾어지는 이유는 보면 그것도 또 오너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오너가 조강지처를 벌이고 그 봉황TV, 피닉스TV에 그 아나운서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한 거죠.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나는 회사 돈 이거 함부로 절대 못 쓴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스촨인가 어디에서 홍수인가 지진이 났어요. 네. 거기서 기부금을 얼마 냈냐면 100만 원을 골랑냈어.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뭐 1억이 한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나는 회사를 너무너무 이게 이제 이게 내 회사 아니고 이건 주주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아, 뭐 배임 이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예. 이제 짜게 한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론의 몰매를 맞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회사가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부실해졌죠. 그래서 그 광동 성정부 심천시가 이제 거기에 지분을 집어넣어서 안정화를 시켰고 그 와중에 오너는 뭐 에베레스트 산도 올라가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유랑을 한 거죠. 국내 못 들어오고. 그래서 중국 건설회사들이 그런 식의 이제 부침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이 그 정치적인 이슈도 하나 있었고 또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대주주의 도덕성이나 어떻게 보면 자질 또 이제 세상을 보는 눈 여기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헝다가 이제 그 보통 제가 그 소장님께서 나오신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 지방 정부가 분명히 투입이 될 것이고 이 지방 정부가 들어가고 나서 하청업체들이 워낙 관계된 하청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부도 내거나 이러진 않고 그 서서히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정리를 하고 대주주는 이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처럼 저는 이제 이해를 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이제 이게 우리 궁금증은 이렇죠. 그 전국에서 랭킹 2등, 3등 안에서 우리 같으면 산업은행이 바로 들어가서 구조조정 하잖아요. 예. 근데 중국은 이제 이거 이전에 그 해남항공이라고 중국에서 4등 하는 항공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부도났는데 이 채무조정하고 하는데 해남성 정부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화샤싱포라고 우리 같은 경기도 그 허베이 지방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가 부도났는데 거기도 허베이성 정부가 돈을 집어넣고 안정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헝다 같은 문제는 아마 광동성이나 심천시가 관여를 할 것 같은데 그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게 지방 기업의 이 부도 문제의 1차 책임은 중앙에 있는 은행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해남에서 터지면 해남성 정부가 이제 허베이성에서 우리 경기도 터지면 경기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광동에서 서있기 때문에 광동성 정부가 들어가는 건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게 정부가 관여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무조건 살아나는 거다 이런 인식을 이제 주는 거예요. 대마불사. 그 대마불사는 정부 불사죠. 아, 정부불사. 정부가 들어갔다고 하면 이건 살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대신 이제 정부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대주주는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는 지분 소각해버리고 새로운 주주를 이제 인바이트 해가지고 물론 그 새로운 주주는 돈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 회생시키는 것이 중국식 어떻게 보면 부도기업 처리 방식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제 헝다를 그렇게 가냐 그러면 뭐 우리는 2조 위안의 부채가 있어서 350조 가까운 게 부도나면 나라가 휘청거린다 이러는데 그건 완전 엉터리고요. 중국은 이제 총 부채가 한 350조, 302조, 300조가 넘어요. 위안으로. 네. 얘들이 이제 한 2조 정도 된다고 하면 그 비중이 뭐 한 0.몇 %예요. 그런데 이 2조 중에서 순수 은행 차입금은 한 5천억 위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큰 9천억 위안 정도가 이게 하청 회사 대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도가 나면 하청 회사 전국에 뭐 150개 이상의 이제 지역에서 버려놓은 그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 헝다를 살리냐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땐 불문가지예요. 그 살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파트를 중도에 짓다가 말았을 때 그 청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금 짓고 있는 게 150만 채라는 얘기도 있고 300만 채라도 있는데, 그 300만 채 곱하기 이제 인구수를 곱하면, 그리고 거기 인구수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외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몇억 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헝다를 구제하는 것은 헝다가 이뻐서가 아니고 민심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 두 번째는 아파트를 청약한 사람들의 이 손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고, 단 페널티는 분명히 준다. 그래서 부도를 내게 되면은 이 일대주주 지분은 매입 소각한다. 그리고 이거 혹시 중국 부동산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잖아요. 제 아는 사람도 상해에 집 사놨었는데 몇 년 전에, 오래됐구나, 한 5년 정도. 살 때도 비쌌다 그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중국이 만약에 부동산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조짐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죠. 이게 중국판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다, 뭐 언론에 그렇게 많이 뜨지만, 그게 이제 좀 엉터리인 것이,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을 한 것 때문에 이제 부도가 난 것인데, 중국은 최근 뭐 3년, 5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마이너스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20% 올라가다가 10% 올라가고 5% 이런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된 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은 레버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대출 채권을 모아다가 30배, 60배 레버리지를 거는 금융상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것은 그건 엉터리일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한국이건 중국이건 미국이건 다 이제 악소리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뭐를 좀 봐야 되냐면 그 실수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도시화율이 지금 83%고 뭐 실제적인 가구수 대비 집 보면 110% 뭐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실수요보다는 사실은 가수요가 조금 큰 편인데, 중국은 이게 도시화율이 63%예요. 아직도 40%의 인구가 도시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40 곱하기 14 가면은 5억 6천만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1.36%씩 도시로 와요. 그럼 그게 대략 1년에 한 1,600만 명에서 2천만 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돼 있냐면 1년에 결혼하는 사람이 한 1,400만 쌍 정도 돼요. 1,400만 쌍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대략 한 3천만 개 정도 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얘들은 이 수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인데, 그것을 이 정부가 강제로 막는 거죠. 예를 들면 대출을 우리처럼 지금 대출을 못 해준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뭐가 있냐면 모기지를 하는데, 중국은 20% 집값 내고 80%를 30년 동안 갚아요.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 했어요. 한국의 빨간바지 아줌마들이 뭐 왕징에 가가지고 집을 20채를 사놨다, 30채를 사놨다 그러는데, 야, 부동산 투기 그렇게 세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쇼프, 이 다운페이를 10%에서 많이 갈 때 30%를 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사는 거예요. 갭 투자한 거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한국에서 10억짜리 집을 하나 산다고 하면 우리가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똑같은 돈을 들고 가서 10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10%만 내면 된다는 걸, 이걸 20%나 30%로 올려버리면 집 수요가 바로 2배, 3배씩 50%, 30%씩 줄어버리는 거죠. 그렇겠네요. 만약에 뭐 처음에는 5천만 원만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뭐 1억 있어야 집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구매력이 반으로 줄는 반으로 줄어.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의 이 특성이고 정부는 요걸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과외를 막아요. 그리고 중국은 은행 대출을 연간으로 20조를 한다. 이걸 정해놔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각 은행별로 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도 제조업에 얼마, 예를 들면 부동산에 얼마, 서비스업에 얼마 요거를 배정을 해요. 그러는데 이게 정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비율은 40%였지만 이것을 30%, 20%, 10%로 줄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 40%를 예를 들면 4조를 대출해야 되는데 이걸 2조만 대출하고 2조는 제조업한테 대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전세자금 대출, 구매자금 대출을 막아버리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은 이제 투기를 관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게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실수요가 너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실제로는 중국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하고 또 다른 시스템인데 중국은 땅이 국가 거예요. 예, 맞죠. 근데 그 50년, 70년 땅의 사용권을 정부가 팔아요. 근데 그거 누가 파냐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예요. 땅은 지방정부 소유인데 지방정부는 그 땅 팔아서 뭘 하냐 그러면 부족한 재정을 채워요. 그래서 이 진짜 땅 장사하네요. 그렇죠.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북경이나 상해는 뭐 소득이 많으니까 관계없는데 지방의 농촌 지역, 이제 낙후 지역은 소득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평당 10만 원에 파는 것하고 평당 50만 원에 파는 것하고 이 재정 수입의 차이가 5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땅값이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재정 수입이 5분의 1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땅값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진 걸 가장 겁내는 게 그게 은행이 아니라 지방 정부예요. 세수가 크게 빵꾸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우리나라처럼 뭐 재산세 얼마 걷고 이런 개념이랑 완전 다르다 완전 맞죠?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그 중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투기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땅이 국가 거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제가 이거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중국은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나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공구리 이거 쓰면서 공구리만 쳐져 있고 인테리어 뭐 이런 건 전혀 없고 그 본인들이 다 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뭐 벽지, 화장실 이런 것들은 다 되어져 있고 요즘 뭐 시스템 에어컨 넣을 거냐 말 거냐, 베란다 확장할 거냐 말 거냐 정도를 정하는데 중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던데 문도 안 달려져 있고 이렇게 하는 그냥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냥 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해서 그런 건가요? 제 원래 중국 같은 경우는 집에 장식하는 걸 좋아해요. 네. 그게 가보면 중국집 가보면 집집마다 네. 다 다르고 뭐 이제 부초도 갖다 놓고 뭐 이제 번쩍번쩍 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원래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장식을 하는 것은 건설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이 아파트 이제 들어갔을 때 싱크대하고 예를 들면 텔레비다이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그 옛날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싱크대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는 거지 왜 네가 해주냐. 그래서 싱크대 뜯어내고 사는 사람도 있고 TV 다이 베란다 다 뜯어 고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 집에 이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것은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집에 골조를 사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코레이션은 입주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공하고 나서도 6개월, 1년 동안 집을 이제 이 장식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중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식을 하는 중에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야, 미분양이 저렇게 심하네?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는 아파트 단지가 다 동시 분양이잖아요. 네네. 5천 가구, 3천 가구. 근데 중국은 5천 가구 단지에서 보면 집은 다 지어졌는데 앞에 있는 2동만 불이 켜져 있고 나머지 20동 불이 꺼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야, 저거 80%가 미분양이네 그러는데 중국은 이게 첫 번째 2동을 먼저 팔아서 예를 들면 평당 1,000만 원에 팔고 이게 완판이 되면 두 번째 2동은 20% 올려서 1,20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게 동시 분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진짜 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이 뭐냐고 그럴 때 인종으로 생각하면 황인종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인종이에요. 상인종. 그래서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들어있고 또 이제 그게 뭐 사실은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팔리면 비싸게 받는 것이고 안 팔리면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그게 원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게 투기가 아파트에 붙었다고 하지만 이게 평당 1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완판이 되면 2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고 400만 원 받으면 나중에서 평당 1000만 원이 돼버리면 투기가 시세 차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투기가 상대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그 시스템이 돼 있다는 게 우리하고 다른 점이에요.